번째 챕터, 무엇을 그릴까? 십계명,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십계명의 이 계명에 의하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마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와 이 한스 로크마커는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 평론가이자 학자입니다. 그 성경이 금한 것은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그 우상에다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예술품을 창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십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놋뱀의 경우, 놋뱀은 민수기 21장 8절에서 치유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표로, 예수님의 예표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의 예표로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 사람들이 모세가 섬겼던 놋뱀을 섬겼어요.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그때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어떤 물건을 창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예술에 대한 관계입니다. 무엇을 그려야 되나?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것입니다. 독창성이라고 해서 남이 안 하는 뭐 이런 걸 꼭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꼭 거기에만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마다가스카르에 가면은 거기에만 있는 그런 것들, 독특한 것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련된 거, 나의 추억, 선교지의 풍경.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다가스카르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만 그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나는 과일, 자연, 풍습, 뭐 매장하는 풍습이라든가 인물, 그리고 제일 소중한 것이 또 나의 가족이죠. 그 안에 있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자신의 가족,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술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들이 아무리 잘 못 그려졌다 하더라도 50년, 100년이 지나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림들이죠. 엘리자베스 키스가 그린 이런 인물, 뭐 이런 갓은 이렇게 초롱갓을 쓴 것은 난 처음 봤어요. 그다음에 이런 꽃, 아까 이모니 사모님이 그린 꽃이에요. 그다음에 모지스 할머니의 일상 이런 것들, 그리고 추억, 샤갈이 그린 비테스부스크 풍경들, 추억, 또 한국에 대한 추억도 괜찮아요. 그리고 상상력. 이 작품은 마니프 전시회 가서 제가 작품 사진을 찍었는데 작가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죠. 초현실주의를 다 닮았어요. 그런데 약간 선한 이미지죠. 큰 것은 작게 그리고 작은 것은 크게 그리고 안과 박이 가운데 다 같이 그려지고 자유롭게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심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신앙심. 이것은 샤갈이 그린 야곱의 꿈이라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원래는 아크릴화와 수채화 두 가지를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창조를 하는 것이 그림을 만약에 그림이 재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중에 연습을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이 창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한 가지만도 2시간 내지는 뭐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창조성은 여러 가지 것들을 연결하는 것뿐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 윌리엄 더건 교수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사회 현상도 있고 기업 현상도 있고 비즈니스, 군대 다 여기 했는데 그 중에서 예술가는 피카소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논문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서 제가 그 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은 이것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걸려 있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다른 그림들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그 한 수십 년 선배인 마티스의 작업실에 어느 날 20대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 마티스의 생애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입체가 아니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평면으로 그린 거예요. 평면. 그래서 피카소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여태까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석고상 그리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놀랬다가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마티스가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가지고 온 이 이베리아 그 가면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이 가면을 보고 놀란 이유는 가면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추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얼굴을 연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엘그레코의 그림입니다. 이 엘그레코는 그리스 사람인데 스페인에서 활동을 했어요. 톨레도에서 활동을 한 작가인데 이분의 그림은 거의 이제 뭐 기독교적인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이런 여성, 세 명의 여성의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구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고 이런 옷의 주름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 이 얼굴, 이 기괴한 여인과 요 세 명, 요 두 명은 정상으로 그려졌지만 그리고 단색으로 그려졌잖아요. 선만 그렸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그리는데 이 안에는 당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입체파의 최초의 그림인데 왜 상대성 이론이냐? 자, 보세요. 이 여인의 정면 얼굴이 있죠. 여기는 등이 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만세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이 남자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이 뒤통수를 보려면은 이 뒤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이 뒤통수에 와서 그러면 요게 한 20초나 뭐 15초 이렇게 걸리겠죠. 이것이 여기 압축돼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는 동시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하나는 그림으로 하나는 물리학에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같은 20대 초반이었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현대 미술로 오는 어,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이것을 여러 가지를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결합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는 슬픔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당대의 슬픔을 표현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도 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색채도 넣고 또 현실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기 약 2, 3년 전인 2006년도에 전 세계는 하이브리드, 융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는 2006년도에 들어왔고 2007년, 8년에 아이폰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선교지에 들어올 때 2010년에 들어올 때 핸드폰, 스마트폰과 카메라와 전자사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MP3와 한 5가지의 전자제품과 함께 들어왔어요. CD 플레이어와 함께. 컴퓨터를 제외하고도. 그런데 2010년에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기능, 사진기 기능, 사전, 인터넷 모든 게 들어가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했을 때 있는 것을 조합했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 안정효 씨예요. 그 영화관 이야기 쓴 건데 소설 전체가 영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한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이제 차용 미술이라고 하는데 차용은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논문을 쓸 때는 차용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였어요. 2002년에 그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피카소는 묘비명에 이렇게 썼어요. 어리석은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비범한 예술가는 훔친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스페인의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그림입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죠. 이 마르가리타 공주는 나중에 그 계속해서 동성 동본이 결혼해가지고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그 왕녀예요. 근데 이 마르가리타 왕녀를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피카소는 13세에 미술 교사였던 아버지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그림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변형을 시켰어요. 컬러를 평면으로 집어넣고 입체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그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 되었어요. 피카소에게는 창조적인 천재라는 타이틀을 갖다 줬지만 아무도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렸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은 팩트 플러스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화는 실제를 보여주는 것이고, 물론 상상도 실제죠. 회화는 자연의 모방이 아니다. 회화에는 세계관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크리스마스 전에 터키를 먹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서 마을에서 터키를 잡는 풍경을 이렇게 어린 시절을 회상해서 그린 거예요. 막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초가지붕이 있고, 조그만 집들이 있고, 눈이 내리고. 그래서 이 어릴 적 풍경과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따뜻한 풍경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었죠. 아서 단토는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를 보고 이것은 이제 예술이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브릴로 상자, 이게 세탁 세제 박스예요. 공장에 가서 세탁 세제 박스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와서 그냥 전시를 했어요. 팝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서 단토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의 대상이 예술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해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철학자의 도움을 빌려야 된다. 왜? 이 브릴로 상자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우리 삶에서 이게 예술이 된 거지? 그래서 어, 이 앤디 워홀의 브릴로 상자 이후에 그림은 나는 누구냐? 세계와 나는 어떤 관계이고 내가 왜 존재하냐? 이런 인식론의 문제, 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미술 이후, 세잔 고흐 고갱 이후의 그림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림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네 가지를 섞은 것,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예술가들은 누구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누구든 작품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유, 말하자면 다원주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흐는 좋은 그림이고 고흐 그림은 좋은 그림이고 기안팔사 그림은 나쁜 그림이야 이런 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